안녕하세요. 정호의 사연입니다. 오늘은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65세 정분이님의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저는 65살 정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냥 야쿠르트 아주머니라 부르지요. 아파트 단지와 오래된 빌라 골목을 작은 카트에 병들을 싣고 하루 종일 오갑니다. 새벽 5시, 아직 동네가 잠들어 있을 때 저는 늘 깨어 있어요. 아침 공기는 차갑고 겨울이면 숨결이 하얀 연기처럼 뿜어져 나와요. 작은 원룸 창문을 열면 멀리 도로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와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저는 무거운 카트를 끌어내려 단지 입구로 향하지요. 매일 같은 길을 걸어도 제 발걸음은 늘 무겁습니다. 바퀴가 턱에 걸려 덜컥거릴 때마다 제 무릎도 같이 덜컥거리는 것 같아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일이 제 전부이자 아직 남은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사람들은 제가 지나가면 무심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저는 습관처럼 웃으며 대답하지요. 하지만 사실 그 짧은 인사가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혼자 사는 저에겐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거든요. 남편은 벌써 10년 전에 집을 나갔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술에 취해 매일 싸움만 벌이다가 결국 이혼으로 끝났지요. 그 뒤로 두 아이를 키우며 저는 홀로 버텼습니다. 큰딸은 의사가 되었고 아들은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해 빚에 허덕이고 있어요. 아이들은 제 곁에 있지만 정작 제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침마다 카트를 끌며 동네 아이들과 눈을 마주칠 때면 그 웃음이 제게는 참 큰 선물이었어요. 할머니, 우유 주세요. 야쿠르트 이거 맛있어요. 그 순수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그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더 일찍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제 작은 방 안에는 오래된 장판 냄새가 밴 채 시간이 멈춰 있습니다. 벽에는 남편 사진 하나 없습니다. 대신 손주들의 사진과 딸이 보내준 병원 개업 축하 화분 사진이 붙어 있어요. 아들은 자주 연락하지 못하지만 그 아이 역시 제 마음속 한구석을 무겁게 차지하고 있지요. 밤이 되면 카트 손잡이를 붙잡은 제 손이 얼얼합니다. 손마디는 굳어 있고 무릎은 시큰거립니다. 그래도 저는 늘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분이야, 넌 아직 버틸 수 있어. 아직은 쓰러지면 안 돼.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물어요. 아니, 나이도 있는데 왜 아직 일을 하세요? 저는 대답합니다. 이 일이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누군가 기다려주는 게 있다는 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야쿠르트 배달은 제게 단순한 생계가 아니었습니다. 제 외로움, 제 지난 세월의 상처를 견디게 해주는 버팀목이었지요. 누군가 문을 열어주고 웃으며 받아주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몸이 자꾸 이상했어요.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오고 손목이 시큰거려서 카트를 끌기조차 힘들 때가 있었지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혹시라도 이 일을 더는 할 수 없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남편과 살던 시절, 아이들 어릴 때 웃던 얼굴, 그리고 제가 흘린 땀과 눈물, 모든 게 눈앞에서 어른거려요.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잘 살아온 걸까? 아니면 아이들에게 상처만 남긴 걸까? 올해 65, 사람들은 인생을 정리할 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듯 매일 새로운 파도가 밀려옵니다. 저는 단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세상은 늘 저를 흔들어 놓지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카트를 끌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숨이 가빠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서 있으니 삶이란 게 이렇게 무거운 거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곧 제 인생에 또 한 번의 큰 소용돌이가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은 다른 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카트에 제품을 싣고 아파트 단지 계단을 오르내리며 하루를 시작했지요. 몸은 늘 무겁지만 익숙해진 노동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숨이 가빴어요. 세 번째 동까지 배달을 마쳤을 때였어요. 가슴이 쿵쿵거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한동안 벽에 기대 서 있어야 했어요. 손님이 문을 열며 걱정스레 물었지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저는 허둥지둥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나이가 드니 그렇지요. 괜찮아요. 조금 쉬면 돼요. 그렇게 대충 얼버무리고 배달을 마쳤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숨이 차서 눕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 결국 가까운 내과에 들렀습니다. 혈압을 재고 피를 뽑고 간단한 검사를 했는데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르신,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간 수치와 혈압이 정상 범위를 많이 벗어났어요. 순간 귀에서 웅소리가 울렸어요. 의사의 입술이 움직이는데 말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밀 검사관 수치 혈압. 머릿속에서 그 단어들이 맴돌며 저를 짓눌렀어요. 저는 얼떨결에 고개만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손에 쥔 검사 예약표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혹시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방 한구석에 앉아 예약표를 몇 번이고 들여다봤어요. 종이 위 글씨들이 번져 보일 정도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제 자신보다 아이들이 먼저 떠올랐어요. 큰딸 은정이는 지금 의사로 잘 살고 있어요. 그 아이는 늘 저에게 냉정했어요.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라면서도 결국 자기 생각대로만 사셨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혀 있었지요. 만약 내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되면 또다시 원망하지 않을까 두려웠어요. 아들 준호는 아직도 불안정해요. 사업한다고 나섰다가 실패하고 빚만 잔뜩 떠안았지요. 그 아이에게 내 병까지 보태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혼자 감당하려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하는 동안 자꾸만 마음이 어지러워졌어요. 고객들이 건네주는 짧은 인사에도 웃어야 했지만 속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카트 손잡이를 붙잡을 때마다 이걸 언제까지 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저녁이 되면 방바닥에 앉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분이야, 넌 아직 버틸 수 있어. 아직은 넘어지면 안 돼. 하지만 그 말은 점점 힘을 잃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우편함에 꽂힌 하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거 안내문이라고 크게 적혀 있었지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봉투를 들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발걸음이 무겁고 어지러웠습니다. 책상 위에 봉투를 내려놓고도 차마 뜯지 못했어요. 마치 봉투 안에서 제 인생의 판결문이 튀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손이 덜덜 떨려 결국 봉투를 열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는 안내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병이 진행됐다면
즉시 치료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어요. 하늘이시여, 저한테 왜 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지만 울음 속에서도 제 마음속엔 단 하나의 다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 사실을 숨기자. 은정이에게 말하면 또다시 싸움이 될 테고 준호에게 말하면 짐이 될 테니까. 이건 내 몫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그날 이후 제 가슴 속엔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하루하루가 이제는 낯설고 무섭게 다가왔지요.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거요. 검사 통지서를 손에 쥔 채 며칠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다 보면 젊은 시절 제 삶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마치 오래된 영화 필름이 눈앞에 흘러가는 것처럼 잊고 지내던 기억들이 하나하나 다시 살아났지요. 저는 22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때는 세상 모든 게 빛나 보였어요. 남편 태식이는 웃음이 밝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가 상상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은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제법 잘 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동업자가 돈을 빼돌리며 일이 틀어졌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술에 의지하게 되었고 점점 사람이 달라졌어요. 내가 실패한 건 세상 탓이야. 그는 화를 내며 집안 가구를 발로 차기도 했고 술이 들어가면 말이 험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린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떨었습니다. 큰딸 은정이는 겁에 질려 울음을 삼켰고 아들 준호는 제 치마자락에 매달려 몸을 떨었어요. 저는 그 아이들 앞에서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지요.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결국 남편은 집을 떠났습니다. 빚쟁이들이 문 앞에 찾아와 고함을 지르던 날 저는 남편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이 집은 이제 내가 지킬 테니 당신은 나가. 사실 제 마음은 부서져 있었지만 아이들을 지키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 저는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었습니다. 주머니에 든 돈은 고작 몇만 원뿐이었고 아이들은 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작한 일이 새벽 우유 배달과 야쿠르트 판매였어요. 어깨에 카트를 메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집집마다 문 앞에 병을 두고 내려왔지요. 겨울이면 손끝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어지고 여름이면 땀에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저런 일에서 애들 키우겠어?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귀에 맴돌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려면 학용품을 사주려면 멈출 수 없었으니까요. 큰딸 은정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새 가방을 사주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그때 저는 밤새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아 결국 가방을 사주었어요. 아이의 눈빛이 반짝이던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이 헛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아들 준호는 늘 엄마만 따라다녔습니다. 엄마, 나 크면 돈 많이 벌어서 엄마 부자 만들어줄게. 그 어린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 아이의 꿈과는 달리 늘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 새벽마다 카트를 끌며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분이야, 멈추면 안 된다. 이 아이들만큼은 지켜야 한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40년이 넘었네요. 큰딸은 의사가 되었고 아들은 여전히 삶에 치이고 있지만 그래도 제게는 소중한 아이들이지요. 하지만 아이들은 제가 왜 남편을 내쫓았는지, 왜 평생을 야쿠르트 배달로 버텼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은정이는 지금도 가끔 이렇게 말해요.
엄마는 아버지를 버렸어요.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얼마나 찌르는지 모릅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눈물만 삼켰습니다. 사실은 남편 대신 제가 모든 원망을 짊어지려 했던 건데 아이들은 아직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검사 통지서를 받아들고 잠 못 이루던 밤, 저는 다시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가난과 빚,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이를 악물던 제 모습, 그 모든 기억이 쏟아져 나오며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이만큼 버텼는데 이제 와서 병마저 나를 쓰러뜨리려 하는 걸까?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이 병은 단순히 제 몸만이 아니라 제가 숨겨온 과거와 가족의 오해까지 끄집어낼 거라는 걸요. 검사 통지서를 받고 나서부터 저는 마음이 늘 조마조마했어요. 혼자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 종이가 결국 아이들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큰딸 은정이가 집에 들렀다가 부엌 식탁 위에 놓여있던 재검 안내문을 발견했지요. 그녀의 손끝이 서류를 움켜쥘 때 제 심장은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병원에서 왜 이런 게 와요? 은정이의 목소리는 이미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종이를 빼앗으며 말했어요. 별일 아니야. 그냥 재검 좀 해보라더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지만 은정은 의사라 그런지 제 눈빛과 숨결만으로도 사실을 눈치채는 것 같았어요. 엄마, 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감당하려고? 평생 그렇게 사셨잖아요. 결국 아버지도 그렇게 버리고. 그 말은 제 심장을 후벼 팠어요. 아직도 큰딸은 제가 아버지를 버린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억울했지만 그 순간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만이 제 눈가에 고여 올랐습니다. 그때 아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지요. 누나, 또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피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동생을 향해 소리쳤어요. 넌 아직도 엄마 편만 들 거야?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알면서 아버지를 집에서 쫓아낸 게 엄마잖아. 그래서 우리가 다 고생했잖아. 준호는 눈살을 찌푸리며 맞받아쳤습니다. 누나, 말 조심해. 아버지가 우리 버린 거잖아. 엄마는 혼자서 우리 키우려고 매일 야쿠르트 배달 나가셨다고. 내가 그 고생 다 봤잖아. 거실 공기는 삽시간에 얼어붙었어요. 서로의 말은 칼날이 되어 날아다녔고 저는 그 가운데 서서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오직 한마디뿐이었어요. 그만해라. 제발 그만 좀 해라. 하지만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는 늘 혼자 결정했어요. 아버지 문제도 집안 문제도 다 혼자서. 우린 늘 뒤에서 따라야만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엄마를 원망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큰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정말 저는 모든 걸 혼자 결정했으니까요.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진실을 숨긴 채 제가 원망을 뒤집어 쓴 채로 살아왔으니까요. 아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나, 그럼 너는 아버지 편인 거야? 아버지가 어떻게 엄마를 때리고 우리를 버리고 갔는지 다 봤잖아. 누가 우리를 키웠는데 누가 새벽마다 우유랑 야쿠르트 들고 계단 오르내리셨는데. 그 순간 은정은 입술을 깨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준호는 분노와 서글픔이 뒤섞인 얼굴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누나는 아직도 그때 일을 엄마 탓으로만 돌려요. 나도 속상해요.
근데 엄마 왜 누나한테 진실을 안 말해주셨어요? 그래서 누나가 엄마를 이렇게 오해하는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떨구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안 가득 쓰디쓴 맛이 퍼졌습니다. 입을 열어 모든 걸 말해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목구멍에서 말이 막혀버렸습니다. 내가 감당해야지. 내가 짊어져야지. 그 다짐 하나로 지난 세월을 버텨왔는데 그게 아이들에게는 상처로만 남았구나 싶어 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아이들이 어린 시절 뛰어놀던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은정의 웃음, 준호의 제잘거림, 그 웃음소리 속에 섞여 있던 남편의 목소리마저 떠올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 아이들을 위해 선택한 길이었는데 결국 아이들 마음만 다치게 했구나. 은정은 여전히 저를 원망했고 준호는 저를 감싸려 했지만 속 깊은 분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저마다의 상처와 오해 속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에서 무력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았습니다. 제 병보다 더 무서운 건 아이들과의 오해와 갈라진 마음이라는 걸. 그 상처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 가족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아이들 사이에 깊은 갈등이 터져나온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병보다 더 무서운 건 가족의 오해라는 걸 깨달았지만 그 오해가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제 몸은 더 자주 신호를 보냈어요. 아침 배달을 나가면 예전보다 걸음이 훨씬 느려졌습니다.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손목 관절은 바퀴가 덜컥거릴 때마다 찌릿하게 아파왔고 허리도 하루가 다르게 굽어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웃으며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 말이 입술에서 나올 때마다 제 속은 텅 빈 울림 같았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단지 안쪽 빌라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눈앞이 빙그르 돌더니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야쿠르트 상자가 계단에 굴러떨어지며 병들이 바닥에 깨져 터졌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주민이 뛰어나와 저를 부축했지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은 마치 망치로 두드리는 듯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나도 한계가 온 걸까? 손끝이 떨리고 몸이 제 것이 아닌 듯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동네 우체부가 저를 붙잡고 말했어요. 아주머니, 요즘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병원 꼭 가보셔야 해요. 그 말이 괜히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남들이 봐도 제 몸이 쇠잔해져 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날 이후부터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자주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파트 단지 구석 벤치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는 걸 몇 번 봤습니다.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담배를 피우며 저를 힐끔힐끔 보는 눈빛. 처음에는 우연이라 여겼지만 세 번째 마주쳤을 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 남자의 그림자가 멀리서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해도 뒤에서 들려오는 구두 소리가 똑같이 빨라졌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간신히 발소리가 사라졌지만 저는 이미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예민해진 걸까?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날 지켜보는 걸까? 병 때문에 불안해진 마음이 괜한 의심을 키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와 문을 꼭 걸어 잠그고는 창문 틈새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아무도 없었지만 내내 불길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도 아닌, 이웃도 아닌 제 안의 불안이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병이 더 심각해진 건 아닐까?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져 또다시 큰 싸움이 터지는 건 아닐까?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상상이 얽히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새벽녘 알람 소리에 겨우 몸을 일으켜 카트를 끌고 나왔습니다. 어두운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현관 불빛 아래 낯선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다가가 보니 그냥 새벽 신문을 놓고 가던 배달원이었지요.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이제는 제 통제 밖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재검 날짜가 지나셨습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지만 저는 대답을 미뤘습니다. 병원에 가면 더 끔찍한 소식을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그 신호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걸. 숨이 가빠오고 다리가 저리고 손이 떨릴 때마다 두려움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아이들만은 무사하게 해주세요. 제 몸은 괜찮습니다. 그냥 하루만 더 버틸 힘을 주세요. 하지만 그 기도가 끝날 때마다 가슴 한켠에서는 이상한 불길한 기운이 꿈틀거렸습니다. 마치 곧 큰일이 닥칠 거라는 예고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병은 단순히 제 몸만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 안에 묻혀있던 오래된 진실까지 끄집어내려는 듯한 그런 무서운 그림자가 점점 제 삶을 덮쳐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도 여느 날처럼 새벽에 카트를 끌고 나섰습니다. 손끝은 시리고 바퀴는 자꾸만 턱에 걸려 덜컥거렸습니다. 숨을 고르며 계단을 오르는데 문득 현관 앞에 놓인 낡은 봉투 하나가 제 눈에 띄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집 택배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봉투 위에는 분명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분이 귀하.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요즘 들어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자주 들었는데 그 봉투가 마치 그 의심을 증명하는 것 같았지요. 조심스레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오래된 차용증 사본과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당신 남편이 남긴 빚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갚아야 할 날이 올 겁니다. 제 손에서 봉투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의 빚 아직도 남아있다고? 남편이 집을 나간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 그림자가 여전히 우리 가족을 따라다니고 있다니.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이들에게 남편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큰딸 은정이 앞에서는 더더욱.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제가 모든 원망을 뒤집어 쓰는 게 더 낫다고 믿어왔거든요. 하지만 그 쪽지를 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결코 묻어둘 수 없는 거라는 걸. 내가 숨기고 싶어도 세상은 언젠가 그 상처를 끄집어내 보여줄 거라는 거요. 그날 저녁 저는 봉투를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은정이는 여전히 엄마가 아버지를 내쳤다는 오해 속에 살고 있고 준호는 그 오해를 풀어주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남긴 빚까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려 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숨이 가빠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습니다. 여보, 당신이 떠난 지 1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당신 그림자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원망받아야 합니까? 며칠 후
저는 배달 도중 우연히 오래된 이웃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남편과 제가 살던 시절부터 이 동네에 있었던 분이지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분희 씨, 요즘도 많이 힘들지? 사실 그때 얘기를 이제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여사는 낮게 속삭였어요. 당신 남편 사실 집을 나갈 때 아이들한테 진실을 말하려 했어. 근데 누군가 일부러 그걸 막았지. 그게 누구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나는 그날 일이 아직도 생생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불길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 그리고 누군가가 가로막은 진실. 그 모든 게 지금 제 아이들의 오해와 이어져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요. 집에 돌아와 장롱 속 봉투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차용증 위에 찍힌 도장은 분명 남편의 이름이었고 날짜는 그가 집을 나서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채권자 이름이 낯익었어요. 아주 오래전 남편이 자주 만나던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설마 아직도 우리 가족을 노리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창밖을 보니 낡은 모자를 쓴 남자가 가로등 밑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이미 사라져 있었지만 제 가슴은 쿵쿵거렸습니다. 그 남자가 봉투를 두고 간 건 아닐까? 그리고 앞으로 또다시 우리를 뒤흔들 비밀을 끌어내는 건 아닐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병이나 노쇠함만이 제 걱정이 아니란 걸요. 숨겨왔던 과거, 남편의 빚, 아이들이 품은 오해. 그 모든 게 얽히며 더 큰 폭풍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드러날 거구나. 내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남편의 빚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봉투를 본 뒤로 제 가슴은 늘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 종이를 장롱 속 깊숙이 숨겨두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들켜버린 것처럼 불안했어요. 숨기고 감추려 할수록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 삐걱대기 시작했지요. 큰딸 은정이는 그날 이후 더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걱정보다는 추궁에 가까운 말들이었어요. 엄마, 검사 결과는 언제예요? 왜 아직도 말씀이 없으세요? 솔직히 얘기 좀 하세요. 그 말투 속에는 다정함보다는 날선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늘 대답을 피하며 말했지요. 아무 일도 아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다. 걱정 말아라. 하지만 은정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늘 그래요. 우리한테 말 안 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감당하려 하죠. 그래서 아버지랑도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제 가슴은 또 찔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에 다시 소금이 뿌려지는 듯 쓰라렸습니다. 아들 준호는 또 달랐습니다. 그 아이는 늘 제 편을 들어주는 듯 했지만 속내에는 분노가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누나는 엄마를 너무 몰라요. 하지만 엄마도 잘못한 게 있잖아요. 왜 늘 사실을 숨겨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저는 아이들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침묵하는 순간마다 아이들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은정이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도 저를 원망했고 준호는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저를 불신했어요. 아이들이 서로 정반대의 감정을 품고 있는 탓에 두 남매 사이도 점점 갈라졌습니다. 어느 저녁 집에서 저녁상을 마주했을 때였습니다. 은정이와 준호가 동시에 앉았는데 그날따라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은정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병 얘기 확실히 해줘요. 제검 안내문까지 왔는데 왜 우리한테 숨기세요? 준호가 맞받아쳤습니다. 누나, 엄마가 말하기 싫으시면 그냥 두세요. 엄마는 우리 힘들게 하려고 숨기는 게 아니에요.
은정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넌 항상 엄마 편이지. 근데 왜 엄마가 아버지를 집에서 내쫓은 건 말 안 해? 그게 결국 우리 인생을 망친 거잖아. 순간 준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누나, 제발 그 말 그만해. 아버지가 우리 버리고 나간 거잖아. 엄마는 우리 키우려고 매일 새벽마다 야쿠르트 들고 계단 오르내리셨다고. 내가 그 고생 다 봤잖아. 두 아이의 언성이 점점 커지며 식탁 위 그릇이 덜컥거렸습니다. 저는 손을 덜덜 떨며 두 아이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그만해라, 제발 그만 좀 해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갈립 같았고 아이들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울먹이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항상 자기 방식대로만 했어요. 우리한테 진실을 말해줬으면 이렇게까지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숨기고 감추는 게 아이들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오히려 아이들을 더 멀어지게 만든 걸까요? 준호는 눈을 치켜뜨며 말했어요. 누나,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마.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 어디 있었겠어? 은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남겨진 저와 준호만 앉아 있었지요. 준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이젠 제발 말해주세요. 아버지 일이 정말 어떻게 된 건지. 그래야 누나도 나도 엄마를 믿을 수 있어요. 그 말은 제 가슴을 더 옥죄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 오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아직은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상처로부터 지키려 했던 지난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남편 사진이 없는 벽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벽이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분이야, 이제 그만 감추어라. 감춘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가슴을 움켜쥐며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면 아이들이 더 무너질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죠? 갈등은 이미 시작되었고 더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었습니다. 제 병은 아직 아이들에게 온전히 알려지지 않았고 남편의 빈 이야기도 제 가슴 속에 묻힌 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싸움은 이미 그 진실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곧 이 집안은 더 큰 폭풍을 맞게 될 거라는 걸요. 제가 감춘 과거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밀이 결국 우리 가족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요. 은정이와 준호의 싸움이 있던 날 이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하나만 잘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이들을 서로 원망하게 만든 게 제 침묵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무거운 죄책감이 제 몸을 더 빨리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배달을 나가던 어느 날 아파트 단지 계단을 오르다 그만 발이 헛디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카트가 쾅 소리를 내며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병들이 깨지며 흰 액체가 흘러내렸고 주민들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서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가슴이 뻐근하게 조여왔습니다. 숨이 차서 한동안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심한 기침을 하며 피 섞인 가래를 토했습니다. 휴지에 붉은 자국이 번지는 걸 보자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겠구나. 그런데도 저는 다음 날 새벽 또다시 카트를 끌고 나갔습니다. 이 일을 멈추면 제 삶 전체가 무너질 것만 같았거든요. 몸은 점점 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야쿠르트 한 상자를 들면 팔이 후들거리고 손목 관절이 퉁퉁 붓곤 했습니다. 발목은 부어올라 신발이 끼었고 허리는 매일 저녁불에 달군 쇠로 누르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요. 괜찮습니다. 아직 할만해요. 그 말은 사실 제 자신을 향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는 더 삐걱거렸습니다. 은정이는 전화를 할 때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제발 병원에 가요. 이러다 큰일 나요. 저는 늘 짧게 대답했어요. 조만간 갈 거다. 걱정 말아라. 하지만 은정의 말 끝에는 언제나 이런 가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늘 그래요. 혼자 버티다 결국 우리에게 짐이 되겠죠.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놓이기도 했지만 준호도 점점 예민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술 기운에 집에 들어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고집부려요? 그냥 다 털어놓고 쉬세요. 누나든 나든 같이 감당하면 되잖아요. 그 말이 고마웠지만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너희 인생이 다 무너질까봐 두려워서다. 그 말을 끝내 입 밖으로 내지 못했지요. 밤마다 악몽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남편이 빚쟁이들과 함께 집에 들이닥치던 장면, 아이들이 겁에 질려 제 뒤에 숨어 울던 모습, 그리고 지금의 은정이와 준호가 서로를 향해 울부짖던 모습이 한꺼번에 뒤엉켜 나타났습니다. 그 꿈에서 저는 언제나 아이들에게 등을 돌린 채 울고만 있었어요. 새벽에 눈을 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며 손발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태식 씨, 내가 잘한 걸까요? 내가 아이들을 지켜낸 걸까요? 아니면 다 망쳐버린 걸까요? 며칠 후 드디어 병원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혼자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자니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절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앞에 앉았을 때 제 귀에는 심장 박동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정분이 어르신,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정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곧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손에 들린 처방전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걸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지요.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다는 다짐은 이미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내가 잘한 게 맞을까? 아이들한테 진실을 숨긴 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제 안의 회한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두려운 건 병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끝내 용서받지 못한 채 눈을 감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장롱 속에 숨겨둔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빚, 그리고 그와 얽힌 진실. 아마 그게 드러나는 순간 우리 가족은 더 큰 경랑 속으로 빠져들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곧 닥쳐올 운명이라는 걸 저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갈수록 쇠약해지고 마음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차마 병을 말하지 못하고 장롱 속에 봉투만 꼭꼭 숨겨두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저녁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은 중년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딘가 낯익으면서도 오래 보지 못한 얼굴 같았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 저 오랜만입니다. 저 박노식이라고 합니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노식이는 제 남편 태식이가 사업하던 시절 가장 가까이 지내던 동업자였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칠 때도 그는 종종 곁에 있었지요. 그런데 10여 년 동안 소식조차 끊겼던 그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제 앞에 나타난 걸까요? 그는 손에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그때 일이 아직도 제 마음을 괴롭혀서요.
이제라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일이라니 설마 남편의 빚과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노식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태식이 형, 그때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제가 같이 책임져야 할 빚이었는데 저는 제 몫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모든 빚을 형 혼자 떠안게 된 거죠. 그의 말에 저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남편이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남편을... 제 목소리는 떨려 나왔습니다. 노식이는 고개를 떨구며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배신했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칠 때도 사실 그들이 저를 먼저 찾았는데 저는 돈 몇 푼을 쥐어주고 모든 책임을 태식이 형에게 돌려버렸습니다. 형은 가족이라도 지켜야 한다며 일부러 내가 떠나는 게 낫다고 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10년 넘게 원망했던 남편의 뒷모습이 사실은 우리를 지키려는 마지막 선택이었단 말입니까? 왜 이제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노식이는 서류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건 오래된 편지와 차용증 사본, 그리고 남편이 남겼다는 메모였어요. 편지에는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분이야, 내가 떠나는 건 너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함이다. 나를 원망하더라도 좋다. 아이들이 빚에 끌려가 고통받는 것만은 막고 싶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면 제발 아이들에게 내가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했다는 걸 알려주길 바란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제 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 넘게 남편을 저주하며 살아왔는데 그가 남긴 건 원망이 아니라 희생이었어요. 그때 거실로 들어온 은정과 준호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은정이 눈이 커다랗게 뜨이며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쓴 거예요? 준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 버린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려고 떠난 거라고? 아이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단다. 엄마가 지금껏 진실을 말하지 못한 건 너희가 더 상처받을까봐 그랬던 거야. 그러나 은정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말했어요? 왜 우리한테 그토록 오해받게 놔두셨어요? 그동안 나는 엄마가 아버지를 내쫓았다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망했다고 믿었는데 그 아이의 눈빛 속에는 원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은정아, 엄마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 아버지를 탓하기보다 내가 원망을 다 짊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단다. 준호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그러면 그동안 내가 누나랑 싸운 게 다 헛된 거예요? 우리는 엄마 때문에 더 갈라졌어요. 거실 안은 울음과 고성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다 미안하다. 진실을 감춘 죄, 너희를 더 상처 입힌 죄 다 내가 짊어지고 갈게. 그 순간 장롱 속 봉투에 있던 차용증과 오늘 건네받은 남편의 편지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의 빚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배신과 희생이 뒤엉킨 결과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야 빛을 보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지만 아이들의 가슴에는 상처만 깊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은정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지만 그 울음 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상처와 혼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남편의 옛 동업자 노식이가 다녀간 날, 우리 가족의 균형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것이 배신이 아니라 희생이었다는 사실은 분명 진실이었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풀어주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고백이었어요. 그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 작은 거실에 앉혔습니다. 은정과 준호, 그리고 노식이까지 함께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숨겨왔던 장롱 속 봉투와 남편이 남긴 편지, 차용증이 놓여 있었지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걸 말하겠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 은정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또 뭘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는 눈을 내리깔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봉투 속 차용증을 꺼내 은정 앞에 내밀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떠날 때 남긴 게 이거다. 나는 그동안 너희가 아버지를 원망하는 대신 나를 탓하게 두었다. 그래야 너희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줄 알았다. 은정은 종이를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럼 왜 이제야 말한 거예요? 왜 그동안 우릴 속였어요? 나는 수십 년 동안 엄마가 아버지를 버렸다고 믿으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게 아니라고요? 그 목소리에 준호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누나, 됐어. 엄마는 우리 지키려고 그랬던 거잖아. 왜 아직도 엄마 탓만 해? 아버지가 떠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우리를 위해서였다는 걸 이제 알았잖아. 은정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준호를 향해 손가락을 흔들었습니다. 넌 몰라. 난 엄마 때문에 의사가 돼도 행복하지 않았어. 늘 엄마가 우리를 버린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 나는 엄마를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엄마처럼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날마다 스스로를 옥죄었어. 그 울부짖음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은정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은정아, 엄마가 잘못했다. 내가 그렇게 힘들 줄 몰랐다. 엄마는 내가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기보다는 차라리 나를 미워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그래야 내 마음이 덜 다칠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을 옭아매는 족쇄가 될 줄은 몰랐다. 준호도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도 마찬가지예요. 난 엄마를 믿었지만 그 믿음이 때로는 짐처럼 느껴졌어요. 누나는 엄마를 원망했고 나는 엄마를 감싸려 했어요. 결국 우리 둘 다 상처만 더 깊어졌어요. 그 말에 은정과 준호는 서로를 노려보다가 이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거실 안에는 흐느낌과 한숨소리만 가득했지요. 그때 노식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지만 태식이 형은 끝까지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배신자였지만 형은 끝까지 아내와 아이들을 지키려 했어요. 그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 말에 은정은 결국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저는 그동안 도대체 뭘 믿고 살아온 걸까요? 제 삶이 전부 흔들려요. 저는 이제 누구를 원망해야 하고 누구를 용서해야 하나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은정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은정아, 원망도 용서도 다 필요 없다.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다. 엄마는 내가 어떤 마음을 품든 다 받아낼 거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다. 준호도 다가와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이제 그만하자. 우리 가족이 다시 무너지는 건 싫어. 아버지든 엄마든 이제는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은정은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실을 폭로했지만 그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세월의 상처를 더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손을 잡는 모습을 보며 안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화해의 시작일까? 아니면 더 큰 파국의 서막일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새벽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별빛조차 흐릿한 그 하늘 아래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폭풍,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최후의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리요. 노시기가 다녀간 뒤로 며칠 동안 우리 가족은 서로 조심스레 말수를 줄인 채 지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은정과 준호는 더 이상 대놓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균열이 남아 있었지요. 저는 그 균열을 메우기 위해 온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버텨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날에 생각지도 못한 얼굴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남편 태식이 10년 넘게 세상을 떠난 줄로만 알았던 그 사람이 낡은 외투를 걸친 채 제 문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태식 씨? 제 입에서 그 이름이 터져 나오자 남편은 마치 오랜 세월이 무겁게 내려앉은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깊게 팬 주름, 회색빛 머리. 그의 모습은 예전의 당당한 사내가 아니라 세상에 치이고 숨어 지낸 떠돌이 노인의 얼굴이었지요.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분이야 미안하다. 난 아직 살아있었다. 순간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건 빚쟁이들을 통해서였어요. 그들이 그 사람은 이미 객사했다고 말했기에 저도 아이들도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모두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남편은 힘겹게 집 안으로 들어와 낡은 방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을 마주치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왜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10년이 넘도록 우리를 지옥 속에 버려두고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남편은 눈을 감은 채 흐느꼈습니다. 분이야, 난 너희를 지키려고 떠난 거다. 하지만 그게 더 큰 상처가 될 줄은 몰랐다. 나는 죽은 척하며 숨어 살았다. 그 순간 은정이와 준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멈춰서던 아이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은정이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 듯 떨렸습니다. 준호는 뒷걸음질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정아, 준호의 아버지다. 미안하다. 너희가 원망해도 좋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겠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노시기에게 배신당한 뒤 빚쟁이들의 협박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빚쟁이들이 아이들까지 해치려 한다는 말을 듣고는 스스로 사라지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채권자들이 더 이상 가족을 괴롭히지 않을 거라 믿었던 거지요. 나는 일부러 소문을 흘렸다. 내가 객사했다는 거짓 소문을. 그럼 너희는 자유로워질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너희 인생을 더 올감했구나. 은정은 차가운 눈빛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엄마를 원망했는지 알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믿고 살았어요. 엄마가 아버지를 내쫓았다고 생각하며 그 원망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준호도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난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해서 미워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그게 다 거짓이었다고요?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렸어요? 아이들의 울부짖음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은 흐느끼며 두 아이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나약했고 어리석었고 비겁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믿어다오.
나는 단 한순간도 너희를 버린 적은 없었다. 그저 내 방식으로 지키려 했을 뿐이다. 거실 안은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정은 울며 남편의 어깨를 치며 원망했고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식 씨 당신이 살아있었다니. 하지만 이 모든 상처와 세월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어요? 우린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죽기 전에 최소한 이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날 밤 아이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울음을 삼켰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후회와 자책이 가득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밖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의 귀환 이게 우리 가족을 살리는 진실이 될까? 아니면 더 큰 파국의 시작이 될까? 남편 태식이가 돌아온 뒤로 우리 집은 폭풍우가 몰아친 바다 같았습니다. 은정과 준호는 날마다 눈물을 흘렸고 서로를 원망하기도 하고 끌어안고 울기도 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 사이에서 그저 묵묵히 앉아 있었지요. 10년 넘게 이어진 거짓과 오해가 하루아침에 풀릴 리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더 이상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초라했고 몸도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가끔은 기침으로 온몸을 흔들었고 손가락은 술과 고생에 지쳐 떨리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덜컥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냐는 분노와 그래도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야쿠르트 카트를 끌며 새벽마다 단지를 돌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병원에서는 전기 치료를 권했지만 저는 이를 놓을 수 없었어요. 이 일이 저를 지탱해주는 마지막 버팀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젠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준호가 가끔 배달을 도와주었고 은정도 주말마다 찾아와 제 반찬을 챙겨주었습니다. 둘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서로를 향해 작은 다리를 놓으려 애쓰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 태식이와도 조금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분이야, 나는 평생 비겁하게 살았어. 마지막까지 너한테 짐만 됐네. 그의 목소리는 늘 떨렸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없던 세월 동안 나는 아이들을 지키느라 살았어. 원망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다 흘려보내련다. 남편은 눈가가 젖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서로를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젊은 날의 사랑도 긴 세월의 원망도 회한도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여전히 저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가끔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좀 더 일찍 진실을 말해줬다면 내 삶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다 내 잘못이다. 내 삶을 무겁게 만든 것도,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든 것도. 하지만 은정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위해 살았다. 너와 준호, 그게 내 전부였다. 그 말을 듣고 은정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그 말 해줘서 고마워요. 준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한 미움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도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가 떠난 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거. 하지만 그게 상처였다는 것도 알아요. 이제는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냥 남은 시간이라도 같이 살아요.
그 말에 남편은 흐느끼며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몇 달 뒤 저는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손을 잡고 뛰어다니며 웃을 때 제 마음속에 그동안의 회한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고 은정과 준호도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시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용서했지만 상처는 남는다. 그것이 인생이지요. 그래도 이렇게 서로 손을 맞잡고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제 삶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병은 완전히 낫지 않았고 남편과 아이들의 상처도 다 아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완벽한 회복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도 함께 살아가는 거라는 걸. 새벽이 오면 또다시 카트를 끌고 골목을 오르내리겠지요. 하지만 이젠 예전처럼 혼자가 아닙니다. 멀리서라도 지켜봐주는 가족이 있고 함께 웃어주는 손주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들어 흐릿한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만하면 충분하다. 내 인생 참 험했지만 그래도 끝내 가족으로 돌아왔구나.